예. 자, 방송 직전에 너무 속보부터 소개해드리고 정식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한테 징역 9년 6개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고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은 배척을 했습니다. 중간에 진술이 바뀌었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맹점이 있어요. 저는 희망적인 선고라고 보는 사람.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일단은 이화영 부지사 마지막 공판 전에 제출된 것만 갖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나온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여기서는 무관하다. 말하자면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건 안 했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방북 비용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늘 그 이야기도 나왔어요. 국정원 문건 있잖아요. 네, 네. 국정원 문건은 재판이 마지막 재판일까지 제출된 게 아니고 그 후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부는 2심에 가서 다퉈라. 일단 첫 번째 그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마지막 공판일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와 공판 자료를 갖고 판단을 했는데 이것도 웃기긴 해. 이것도 겁나 웃겨. 왜냐하면 실제로 증거는 없어요. 말하자면 북한은 압수수색 못해. 그리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지만 압수수색한 내용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뭐 보고를 받았다가 하는 증거는 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이화영이 말을 진술을 번복한 걸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이화영 유죄를 다투는 것과는 무관하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뉘앙스 속에는 이재명 지사는 몰랐어도 이화영은 쌍방울로부터 뭔가 대가성을 갖고 받았다라고 본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마지막 재판일까지의 증거만 갖고 판단한 거고 그리고 나중에 나온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국정원 문건 같은 것들은 이심 가서 따져라.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또 이 관련한 특검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판사가 특검을 해도 좋다라는 뉘앙스도 저는 느껴져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네. 검사들이 그런 방식으로 주장을 하잖아요. 뇌물의 특성상 증거를 찾기가 원래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대한민국 검찰은 그걸 역이용합니다. 증거 없어도 진술만 갖고 막 하잖아요. 이런 과정이라고 하면 특검으로 가는데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후에 나온 증거는 이심 가서 따져라. 네.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증거들이 사실 스모킹건에 가까운 것들이 더 많았잖아요. 뭐 증언도 있었고 증거도 있었고 뭐 회유 압박 이런 거 등등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정말 역 같은 게 검사들이 정치인 누구 안진걸 국회의원을 치려면 뇌물을 받았다고 했는데 뇌물은 증거가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정황을 만들어 3인성호를 만들어서 받은 걸로 해.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사건도 딱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재판부의 워딩이 되게 중요한 건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사건과 무관해. 왜? 이화영의 유무죄를 다투는 건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죠. 보고 안 했어도 본인이 만약에 유죄를 인정한다도 보고 안 하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도 보면 실무자들이 또는 관계자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이게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이다. 국정원이 오히려 그렇게 판단한 것들이 밝혀졌는데 그럼 1심 재판부는 그런 최근에 밝혀진 여러 증거나 정황을 종합해서 선고를 연기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게 맹점이긴 하지. 예, 우리 새날에서 보낸 새날이 이제 그 한 10,000명한테 보내는 새날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긴급 소식. 그거 보면 법원 개혁이 시급하다라고 아까 보내셨잖아요.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고 내리기 전에 일종의 결정적인 다른 증거가 밝혀졌으면 그걸 반영해서 재판을 연기하고 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이제 변호인 측에서 이화영 부지사 보석과 같이 이제 그걸 심리를 하면서 이제 이거를 받아줄 건지 말 건지 고민을 했는데 예정대로 선고를 했고요. 선고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시사점이 꽤 많이 있긴 해요.
아무 추가로 나온 건 2심에서 다퉈라. 그 말은 난 몰라. 난 일단 이 사건은 내가 이걸로 그냥 결론을 내겠어요. 이런 건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법개혁이 시급한 이유는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판결을 딱 볼 때 저 판사는 왜 저딴 식으로 판결을 내리지? 하는 거에 50%는 뭐냐면 법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법을 바꿀 때 언제부턴가 그 죄형 쉽게 표현하면 법정에서 증거 없으면 무죄다. 요것이 지금 보수 정권 들어서면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3인성원 만들어서 그냥 유죄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 판사가 한 놈이냐 이런 측면보다는 난 여기서 내가 맡은 걸로는 끝낼래 하는데 예를 들면 이화영 부지사 쪽의 주장을 안 받아들여준 측면은 좀 아쉽다 이런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판사들이 보수 정권에서는 더 정치적으로 이렇게 돌변하더라고요. 진보 정권에서는 리버럴하게 내버려 두니까 리버럴하게 하고 보수 정권에서는 워낙 세게 그립을 잡고 뭐 재판이나 판결 또는 인사에도 개입하잖아요. 노골적으로. 또 정치검찰에 바로가 있고 그러니까 정치검찰 눈치도 보고 대법원장 눈치도 보면서 더더욱 정치사건에 대해서는 더 수구적으로 판결하는 경향이 최근 몇 년간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어쨌건 검찰이 15년 구형했거든요. 아이고. 근데 9년 6개월 선고를 했고 근데 그 후에 드러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다. 2심 가서 다퉈라.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법관들이 그냥 그 전에 검찰이 제출한 자료 딱 그것만 갖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왔던 국정원 자료라든가 아니면 뭐 그 이름 결제 서류 막 앞에 껍데기 바꿔치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 표지가리 이런 거는 하나도 반영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그 경기도에서 있었던 공무원의 진술 이런 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그 전에 나왔던 자료만으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법인카드가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죄를 선고한 거 그 이후에 뭐 이분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 이런 부분 전혀 아예 언급조차 안 된 거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 됐냐 안 됐냐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건 이화영의 죄를만 판단하겠다 이런 취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게 반쪽짜리 판결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결국 이화영을 붙은 건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한 수사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갖고 있는 그 융통성 없는 거 그냥 진짜 보석 심리하면서 요거 추가 증거 나왔으니 연기하겠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귀찮은 거지. 빨리 휴가가고 싶은 거지 이 새끼네. 짜증나 죽겠네. 더 죽겠니까. 특검으로 갑시다. 아니 그러니까 김성필 진술을 어떻게 이렇게 신뢰가 할 수 있습니까? 한동훈 말로도 깡패 새끼라는 식으로 전혀 믿을 수 없는 자다 이렇게 폄훼해 놓고 그 사람 말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리고 진술을 계속 조작하거나 진술을 이렇게 한 방에는 몰아가는 정황들이 다 밝혀졌는데 재판부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안 받아들이고 김성태 말만 다 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게 저는 너무 또 열받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진술만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정관 동원해가지고 계속해서 회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했다고만 해라. 이번에 경기도청의 공무원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화영이 말 바꿨으니 너도 말 바꿔. 말 바꿔서 진술을 하면 네 죄는 없는 걸로 해줄게. 좋은 일 있을 거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사 쪽은 검사들이 주장하는 건 받아주고요. 그 외에 왜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고 하면 정황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 말은 왜 바뀌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주는 게 결국 법적 카르텔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검사들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줍니다. 그 요걸 악용한다. 증거 없이 몇 사람만 야야 너 네 비리 감춰줄 테니까 요거는 그냥 네가 봤다고 해, 들었다고 해. 항상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이라는 게 설사 그 대상이 저쪽 보수 쪽이라고 할지라도 증거 없으면 무죄로 판결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는 뭐 우리 진보 진영만 무조건 억울하다. 우리 진보 진영을 위해서만 법원이 관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정치 검찰이 무리하게 설령 보수 인사다 하더라도 정치 검찰이 무리하게 만약에 마녀 사냥식으로 인간 사냥식으로 했다면 저희 그 이러면 지금 태블릿 PC2도 결국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장시호의 진술 하나 믿고 최순실 걸 발표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연구해 보면
전혀 사실 아닌 게 많거든요. 그거 없다고 해서 국정농단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국정농단은 증거는 수백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예. 근데 태블릿 PC2를 일부러 최순위 거래 해가지고 태블릿 PC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려고 윤석열 한동훈 특검 4팀이 그렇게 한 건데 우리 그냥 그때는 무조건 믿어버렸잖아요. 저는 이제는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정치 검찰이 뭔가 무리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다 일단 의심하고 봐야 됩니다. 그게 꼭 우리한테만 그럴 게 아니라 설령 중도나 보수 인사도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없애야죠. 정치 검찰의 네. 그러니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은 없애버려야죠. 완전히.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요. 그 기소배심제부터 시작해야 돼. 예. 그 잘못 보이면 무조건 구속, 기소 이게 아니고 상식적이냐 아니냐를 봐야지. 예. 그래서 왜 이제 기소부터 배심원이 필요하고 네. 판결도 배심원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원들이 내린 결론을 판사가 조언 조금 해주면서 그대로 대부분 받아주거든요. 예. 이게 집단지성을 이용하겠다는 그렇죠. 건데 판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윤석열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기 어렵습니다. 독재국가에서는. 판사 사찰하는 그렇죠. 그런 곳이니까 검사 위에 판사가 있어야 되는데 판사 위에 검사가 있는 건 여전합니다. 예. 판사들이 검사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은 우리는 국민참여재판이 신청해만이 그리고 받아들여져야만 배심원제를 받는데 그것도 배심원 판단을 따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판사가. 근데 미국은 형사재판은 의무적으로 배심원이고 그다음에 배심원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돼 있으니까 이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나 FBI가 기소는 검찰이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검찰청 이름을 기소청으로 바꾸고 수사에는 완전히 손을 떼게 만들고 검사 이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예. 기소관이라면 되잖아요. 기소관. 그러니까 이게 기소관리관, 기소유지관. 예. 어제 윤석열이 어제 북한한테 비열하다 그랬잖아요. 비열하다는 말에 가장 첫 번째가 검사놈들이잖아요. 뭐냐 쉽게 표현해 줄게. 꼭 누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안진걸 정치인께서 어떤 기업한테 이제 뭐 일종의 스폰을 받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 스폰은 공짜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그건 사라져야 돼요. 대부분 대가를 바라고 하겠죠. 근데 스폰을 받는데 다른 사건에 걸렸어. 정치적 사건. 그 안진걸을 때려잡은 목적이 아니고 안진걸 이외에 있는 보스 나를 때려잡을 목적이야. 그래서 안진걸을 푸나형을 때려잡아야죠. 때려잡을 목적이야. 그 안진걸한테 나한테 보고 있다고 해 할 때 안진걸에 다른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 문제, 비리 이런 걸 등장시켜 가지고 요거 다 까. 그 과정에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회적 인격 완전히 모독 당하는 느낌 때문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사적 정보. 그건 진짜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안진걸은 사회적으로 막 기부도 많이 하고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늘어놓냐. 여자가 있어. 그 여자한테 법카까지 줬어. 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니 예를 법카가 일단 법카가 없어. 법카가 없습니다. 법카가 돈이 없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진걸한테 나한테 보고 있다고만 해주면 다 그렇죠, 까줄게. 그렇죠. 이수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 푸나형님 그 우리 조직 운영이 좀 어려워서 제가 저 쌍방울로부터 1억만 받았습니다. 형님 모른 척하고 계십시오. 근데 이런 게 보고잖아요. 근데 사실 보고 안 하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보고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범으로 엮어버리는 거죠. 네. 다행히 그 쌍방울 스마트팜하고 도지사 방북비 대납 애국한거래법 무죄가 나왔다네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사실은 정치검찰은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방북시키려고 그러기서 그 방북의 대가를 대납했다는 거였잖아요. 이 부분 문제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최소한 정치검찰이 가장 비열하고 극악하게 왜곡하고 조작을 했던 이 부분이 지금 댓글에 보니까 무죄로 나왔다. 그러니까 도지사 방북비 대납이 무죄로 나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느냐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왜? 그렇죠. 이화영을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화영이 그런 이유로 대가를 받았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작전이 반은 성공했지만 실제로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2심 판사만 잘 만나면 완전 무죄 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또 따로 연구해가지고 얘기해드리고 이화영 부지사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그런 점들이 있다. 유죄가 인정된 것뿐만 아니라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식 이름을 갖춘 민생 웃음연구소 사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웃음이 오늘 안 나오는 아유, 기나마. 이화영 네. 부지사
속보를 들어갔고 저도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웃음이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네. 실망하는 사람들의 팔자 같은 거예요. 예. 기분 좋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갑자기 뭐가 이렇게 딱 터지는 맞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왜 우리 충격적인 거 가끔씩 저쪽 애들이 그 조롱하는 짤로 쓸 때가 있거든요. 네, 네. 이재명 대표 이제 그 구속시키려고 할 때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있잖아요. 체포동의안 네, 강요 바로 체포동의안. 직전에 그게 통과가 되면 방송할 때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뭐. 그리고 당황하는 표정을 저쪽 애들이 짤로 만들어가지고 돌려. 제가 지금도 2년이 지났지만 2년 반 지났지만 우리 임세현 소장이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대선 개표 방송 모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같이 했는데요. 제가 방송할 때까지는 이기고 있었어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그래서 저는 나이스 이긴다 하고 신나게 하고 나왔어요. 한 2시간 동안. 근데 제가 나오고 임세현 소장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역전이 되더라고요. 아 잠깐만 우리 소개하는 타임인데. 아니 그러니까 요거 그 이야기. 알았어. 그때부터 임세현 소장은 3시간 동안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 다 패널들한테 어떻게 된 거냐 해명이. 죄송합니다 임 소장님. 지금도 사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렇게 말 많으신 분. 그러니까요. 앉은 재미도 거, 없었고. 앉은 거예요. 아니 약간 재미잖아요. 옛날에 그 재미가 없습니다. 예. 자, 소개 좀 합시다. 재미없으면 네. 가만히 있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요금, 육중고에다가 윤석열 꼴에 대한 고혈압, 거기에다 이제 석유 시추, 고사기 사건까지, 사기 위험 고사기 위험 사건까지 8중고 시달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임세현 민생경제연구소장 겸은 아니구나. 전 청와대 부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다리 부러졌다가 이제 손가락 부러진 붓기 빠진 임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도 부었다 그래가지고. 아, 그건 너무 재밌는. 네. 원래 액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그 액땜이라는 게 안 좋은 것들을 딱 그 사람한테 던져서 이 전화위복이 되는 걸 액땜이라고 하는데 네. 손가락도 부러지고. 네, 손가락도 부러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여러분 그 채팅창 상단에 안진걸 TV, 임세현 식당 TV. 네. 자 두 채널 좀 구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이호영 부지 사건은 앞에 한 장시간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먼저 보시고요.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왜 쉬는 날이라 국회 소통관이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텅텅 비었어요. 어제 그 국회 소통관 올 라이브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이 3번.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등 해갖고 기자회견 한 번 딱 그 정도 오더라고요. 총 9시간 중에 쫙 보는데 그게 중간중간 비어있는데 자 어쨌건 어제 그거는 그거죠. 평화가 곧 경제고 민생이다. 네. 그러면서 지금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임세현 소장이 이제 나는 6.25 때 돌아가신 분의 후손이다. 맞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보훈가족이다 이런 거예요. 예, 맞아요. 자, 이거 어쨌건 지금 어제 기자회견 내용도 있었지만 보면은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극우 세력은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네. 전쟁이 일어나 사람이 죽어도 된다. 우리가 북한만 이기면 돼. 근데 그 이면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 부역했던 자들이 네. 들고 나온 일종의 선동 캐치프레이즈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2024년에 전쟁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넌센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이랑 그다음에 이스라엘이랑 가자지구에서 보면은 그 피해는 오히려 군인도 물론 피해를 보긴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 여성, 어린이 이런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수만 명이 지금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많이 우리나라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쪽은 약간 정치적 이념 문제로 이런 발생한 거지만 우리는 지금 어쨌든 53년 이후로 전쟁이 잠시 쉬고 있는 휴식 상태인 거잖아요. 사실 다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휴식 상태인 건데 어쨌든 70년 가까이 휴전을 계속하고 있고 그전에 정전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의 그런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립하고 있는 그 미국이나 뭐 등등의 나라의 도움이 그렇게 다 이렇게 휴전을
이렇게 흐트러뜨릴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사실 이 휴전이란 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보통 한 뭐 2년, 1년 뭐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해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근데 사실 우리는 사실 전쟁이 멈춰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이 기간이 너무 기니까 이 전쟁이 과연 일어날까라는 의구심이 있지만 다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어제 제 얘기를 드린 것은 지금 우리는 아주 굉장히 잘 살고 있고 경제 발전했는데 감히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겠어라고 하지만 그러다가 일어날 수도 있는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윤석열 정권이라는 이 무도하고 무식하고 아무 생각 없는 정권에서는요. 그래서 저희 집에 할아버지가 이제 군인으로서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가 1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아이고. 얼굴도 모릅니다. 근데 그 50년, 53년, 50년에 있었던 일이 아직까지 2024년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저희 가족이 그러니까 군데 아주 큰 영향은 아니더라도 그런 아픔과 잔재가 집안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가족 관계라든가 등등해서. 그러면은 이게 이 문제가 과연 우리가 떼어놓을 수 있는 문제냐. 제가 81년생인데 이미 전쟁이 한참 끝나고 나서 자라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쟁에 그런 참혹했던 뭐 일들의 잔재와 이런 영향권을 받았다는 걸 보면 만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요.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 손자 세대까지 또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고 평화를 되찾아서 우리 국민이 안심해서 이제 일생을 보내고 민생을 살피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쟁 나면 본인들이 총 들고 나갈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그런 취지로 맞죠. 평화를 챙기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게 극우의 생각이고요. 네. 그 극우의 생각이 윤석열한테 그대로 투영돼 있는 거고 네. 그렇게 긴장 관계를 만들어서 얻는 이득은 윤석열이 가져가고 그리고 여기에 생기는 피해는 국민이 보는 그러니까 저는 기승전 탄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네. 게 맞습니다. 당장요. 대북 전단 20만 장 기습 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북 전단을 살포하니까 북한이 열받아서 오물 풍선을 벌렸고 근데 다시 20만 장을 또 보낸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다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것 네. 사실상 뭐 완전 정단이라고 그랬는데 파기거든요. 네. 이걸 언제 다시 되돌릴 거야. 그러면 이제 북한이 오물 풍선 날리는 걸 중단하면서 다시 날리기만 해봐.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라고 한 상태에서 그러면 그 상태에서 스톱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빌미로 북한 그만 날리겠다고 하는데 그걸 빌미로 군사합의 완전 파기를 사실 선언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접경지에 사는 분들은 네. 불안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억하시잖아요. 뭐 포탄 같은 거 막 날라오고 연평도에도 예전에 그 국민의 한나라당 의원이 무슨 보온병 갖고 이거 포탄입니다. 막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안상수.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그 접경 지역에서? 접경지대 주민들만 불안한 게 아니라요. 이 오물풍선은 바람이 북풍이 세게 불면 지금 서울 수도권까지 이번에 왔잖아요. 초등학교도 떨어지고 개인 승용차에도 떨어져서 유리가 깨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최소한 범수도권까지는 다 불안에 떨어야 됩니다. 그 대북 전단 때문에. 또 윤석열이 아예 북한과 대화를 안 하고 적대와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책 때문에. 그러면 저는 당장 평화가 깨지면 전쟁 나면 대한민국 뭐 한반도 7천만 이라 다 죽는 것도 어마어마한 고통이지만 그렇게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국지전으로 또는 부분적 충돌로 벌어지는 접경지대라든지 우리 군인들의 희생, 피해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굉장히 정말 대외 우전형, 무역 수출 지향형 국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제 민생 피해를 봅니다. 북한이 입은 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남한이 대한민국 훨씬 많이 입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발전해 있고 경제비도 크고 대외 무역이라든지 수출 우조도 높기 때문에 이건 그냥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와도 뻔한 거거든요. 근데 대북전단 오히려 부추기는 거죠, 이 자들은. 그러니까 댓글창에 이직 한 분 오셨는데 읽어드릴게요. 네. 부끄럽도록. 여기 북한 방송인가요? 똥풍선 날리는데 우리 대통령을 비판하고 북한 편을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변희재 말이 딱 맞다니까요. 맞아.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 아니 무슨 북한 편이 아저씨 북한도 어제 우리 기자회견에서도 북한도 오물풍선은 보내면 안 된다고 제가 촉구했죠. 아 그러니까 저쪽을 모욕하는 풍선을 날려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북한에서 윤석열, 김건희 주가 조작 막
뭐 온갖 추잡한 것 날려 보내. 그러면 참으시겠어요? 아저씨, 이찌가 아저씨 참으시겠냐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 자극하지 말고 평화하자 해서 못 보내게 했던 건데 이게 법원이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한 거야. 네. 헌재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윤석열은 원래 그러고 싶었어. 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계속 보낸 거야. 아저씨 잘 들어. 그래가지고 보내서 북한에서 열받아가지고 이제 오물풍선을 보낸 거 아니에요? 네. 보내다가 그러니까 준 만큼 받은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그러면 여기서 멈추자 해야 되는데 네. 9.19 군사합의 파기. 그러면 파기해버리고. 윤석열이가 6월 6일 날 연축에서 북한을 비열하다 그랬어. 네. 그래놓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20만 장을 보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 아저씨는 아마 자식이 군대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개 답답한. 그렇죠. 아저씨 안 부끄러워? 이 사람이 그 부끄러움도 모르는 게 이 사람들 특징 같아요. 뭐 부끄러움 알면 이러겠습니까? 전쟁 나면은 내가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 전쟁 나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 똥도 못 산다니까요. 물 안 나와. 물은 떠나서요. 지금 뭐 강남에 비싼 아파트 많잖아요. 몇십억 하는 아파트. 아니 거기에 사실 이렇게 국지전해 가지고 뭔가 포탄 하나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뭐 내 재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주식 사람들 부동산 폭락은 제일 먼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왜 극우라고 하냐면은 독립운동 했던 것도 홍범도 장군처럼 사회주의 경력이 있다 그러면 다 나쁜 놈이고 5.18도 정상적인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하면 다 죽여도 되고 이걸 똑같이 당해봐야 알아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예전에 세월호 리본 갖고 했을 때 했던 말이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 당신 자식이 그러면 이렇게 할 거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모욕으로 저한테 고소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모욕으로. 이 사람은 혼자서 하는 거야. 자식도 없을 것 같아. 자 넘어가시고요. 오늘 네. 할 주제가 많아요. 네. 근데 어저께 이제 우리 임세은 소장님도 할아버님이 국가유공자 또 같이 왔던 글들이었는데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도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오히려 국가유공자분들이 어떻게 군인들이 억울하게 안타 희생된지 잘 알기 때문에 전쟁을 막아달라고 호소를 하는 전쟁 군대도 안 간 윤석열 같은 자들이 전쟁을 지금 부추기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예. 아이고 자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오늘 그 액트지오 고문이라고 하는 사람 대표는 어디 갔어? 전 대표입니다. 그렇게 사람 전 그러니까. 대표 지금 고문이고요. 이 사람 기자회견 보니까 나 사기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네. 아니 내가 영어 좀 하거든. 진짜 사기 원어로 느꼈어. 사기구나. 네, 네. 아니 그 본인도 시인해요. 그 20%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20%가요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기사에서는 그럼 5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0%가 5개 시출을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로또를 샀어요. 그러니까 로또가 100만 분의 1이라고 칠게요. 1등을. 그럼 내가 99만 9,999번을 샀어. 다음에 1등이다. 이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 하나가 독립 변수인데 불구하고 연결돼 있는 어떻게 보면은 확률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바보 같은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제일 그 가스가 안 나오는 게 리스크다. 이게 네. 보자. 석유가 묻혀 있으면 필연적으로 가스가 나오죠. 있는데 그 세계적인 회사가 호주 최대 석유 회사가 0일 만에 가망이 없다. 네. 우드사이드가 네. 결론 내리고 철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약 기간 6년이나 남았는데 여기 안 나와 하고 철수를 했어. 지분도 다 반납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놓고 간 자료를 분석한 게 액트지오야. 맞습니다. 와. 그 액트지오가 예를 들어서 무슨 본인들이 바다에 나가서 뭐 심해 촬영을 했다던가 뭔가 무슨 초음파를 해서 발사해서 자기들 그 결론을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우드사이드가 2007년부터 연구했던 그 자료를 토대로 본인들이 해석만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해석을 다르게 한 근거는 뭐냐 얘기하는데 대답을 못하고 계속 이상하게 이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가 아니라요. 가능성 뭐라 그래요? 유망한 구조? 그럼 뭡니까? 내가 말해줄게요. 네. 새날이 KBS를 인수할 확률이에요. 아니 이 확률이 훨씬 높아요. 제가 보니까. 언제가 인수해버려야죠. 그 석유공사 안팎에서 저희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일단 오늘 진행 맡은 사람이 있죠. 한국인 석유공사 직원. 네. 직책이 한국석유공사 수석위원입니다. 수석위원. 제가 공기업도 다니면 처음에 수석위원 직책 봤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상임 감사
뭐 국내 개발처장 뭐 이런 거 봤지만 또는 전문위원은 가끔 있어요. 수석위원 이상하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명박 때 MB 자원외교 때 캐나다의 뭐 하베스트사 인수하면서 뭐 몇 조 원대 혈세 탕진했잖아요. 거기에 연루돼서 횡령 사건에 돼가지고 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MB의 자원외교 사기 사건이 떠오르잖아요. 이번 사건을 보면. 근데 대놓고 진행한 사람이 석유공사 사장도 아니고 현직 국내 원전 개발처장, 국내 사업 개발처장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오고 이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유공사 내에서도 정당성 확보 못하고 극소수와 밀어붙인 거 아닌가. 이건 이미 산자부도 파악을 못했다고 하니까 그런 감사가 지금 윤석열 최측근 정치검찰 수사관이 와 있잖아요. 석유공사. 그래서 극소수가 밀어붙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하나가 그 사람 자기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곽원준이라고. 그 사람은 MB 자연외교 때 비리로 걸린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화면에 잠깐 보셨지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 자원 개발 사업 투자 금액이 총 26조입니다. 네. 그중에 투자 금액 85.94%. 요거랑 여기서 나올 확률이 아주 비슷해요. 네. 안 나올 확률이랑 비슷해. 그렇죠. 네, 결국에는 날릴 돈인데 문제는 이게 등장한 시점이 윤석열이 탄핵 직전이거든.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야 그거 갖고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슨 그 가능성 높은 것처럼. 네. 근데 어마어마한 큰 회사가 철수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철수하는데 1인 기업한테 맡겼다는 것 자체 그냥 사기인 거야.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그 1인 기업에 대한 얘기를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그 주소를 검색해 보니 가정집이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고모님이 그 가는 그 본사 그 사무실이 가정집 맞냐 물었더니 이미 이게 오픈이 돼버리니까 본인 거기선 거짓말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다. 가정집 맞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영국 쪽에다가도 뭔가 지사 같은 걸 설립했나 봐요. 근데 그게 지사는 아니고 뭔가 이렇게 뭔가 다른 용도인 것 같아요. 같은 회사도 아닌 것 같고 다른 회사 같은데 거기서는 지사인 것처럼 말하는데 거기도 가정집이랍니다. 네. 영국에 있는 것도. 그러면서 직원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으니까 원래 이런 탐사하고 연구하는 해저 탐사 연구하는 기관은 보통은 저희가 우리가 컨설팅업이다 얘기하면서 보통 이렇게 한두 명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각각의 뭐 브라질이라든가 영국이나 어디에 말레이시아 등등의 직원들이 다 나가 있어서 해가 지지 않은 회사다. 연구가 누군가 다 하고 있다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럼 큰 회사 지금 아까 말한 우드사이드 그 회사는 그러면은 해 진 회사입니까? 거기 그런 데는 뭐 브랜치 없어요 세계? 아니 그 새날도 네. 있잖아요. 전 세계 200개 국가에 특파원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내가 누구라고 말을 못해.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지 무슨 개소리야. 네. 아니 저희 우리 민생경제부 사무실에 수도관이 고장 나가서 그걸 고치는데도요. 그래도 우리 두세 개 업체 비교 견적도 하면서 꼼꼼히 따져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데 맡겼는데 어떻게 1인 기업에 맡깁니까? 그리고 석유공사는 더더욱이나 아까 표도 났지만 당시 이명박 자원외교 때 핵심 비리 업체가 석유공사고 거의 뭐 10조를 날려먹었습니다. 저거 봐봐요. 예. 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예. 이명박 때문에 예. 10조. 한국석유공사에 또는 뒤에 있잖아요. 한국자원광물공사,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자원 공기업 세 군데가 피해를 엄청 받는데 저희는 당시에 추산할 때 피해는 40조, 50조 그때 제가 MB 자원외교 사기 진상규명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랬었지. 40조, 50조로 추산했고 고발도 열심히 하고 대응도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이제 저렇게 완전히 그걸 소탕하지 못하면서 윤석열이 또 장난을 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10조를 그때 날려먹었고 그때 기억나시죠? 하베스트를 인수했는데 석유가 많은 회사라고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안 됐지만 밖에서 이제 우리가 산유국이다. 똑같이 사실상 산유국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98%가 무리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석유 2%의 석유가 있었던 거잖아. 2%. 지금 근데 윤석열하고 오늘 저 아브레오는 20% 가능성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5분의 1이라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석유공사 안팎에서는 실제로는 3%도 안 되는 가능성이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석유공사만 해도 자본심식 그러니까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주식의 발행 가치보다 낮아지는 현상 이걸 자본 침식 상태라고 하거든요. 네. 그 상태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제 없어질 공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석유공사가 이걸 지금 더군다나 석유공사는 지금 우리가 아리백 생각하면 네.
사실 석유가 웬만큼 나오더라도 그거 파면 안 돼요. 맞아요. 들어간 비용 때문에. 네. 여기에 지금 윤석열이 동원됐는데 제가 한 세 가지로 거기 이유를 분석을 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지지율. 뭔가 지지를 올릴 만한 뭔가 건수 하나 찾아보자 이런 측면도 있을 네. 거고 또 주가 조작이 이용되는 느낌도 분명히 있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오늘 기자회견 보면서 아 이건 사기구나 이런 네. 느낌이 좀 받았고요. 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 지금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민주당 목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한다. 네. 그 지금 오늘까지가 우원식 의장이 제출하라고 한 데드라인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출 안 할 겁니다. 네. 저쪽에서는 무조건 법사위원장 가져오려고 할 겁니다. 그게 유일하게 자신들 윤석열을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그거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니들 6개 가져. 7개? 7개 갖고 우리 11개 가질 건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월요일 날 11개는 우리가 먼저 뽑을게. 그거예요, 그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법사위도 본인들이 하겠다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운영위까지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지금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한테 뭐 면담을 요청했다고 해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서 거기서 말을 한 게 법사위와 운영위가 우리 그 여당에서 해야 할 테니 좀 협조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죠. 당연히 법사위랑 운영위는 무조건 가져가서 더 나아가서 이제 과방위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강력한 주장인데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고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국회법대로. 우원식 의장 얘기하신 것처럼. 그럼 윤석열이 법 좋아하잖아. 네. 그 법도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네. 법 좋아하잖아. 아이고 그동안 주제가 별로 무겁고 못 웃었는데 여기서는 한번 웃을 수 있겠네요. 아니 11개 특히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 핵심이잖아요. 뭐 여러분들 법사위는 입법, 그다음에 탄핵, 견을 다루는 곳입니다. 운영위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온갖 폭정, 비리, 부정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채 양명주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석유 시추 사기 사건까지 터졌는데 이 두 개는 무조건 갖고 와야 되는 게 양보하면 이건 양보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문재인 정부 2기 때는 법사위를 넘겨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건 정말 전술적 저는 오류였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전에 보니까 홍준표도 그렇고 주호영도 그렇고 한석만 지들이 한석이라도 많았던 시절에는 미국이 한석만 많으면 상임을 다 독식한다. 국회를 완전 독식한다. 그렇게 하자고 주장했더라고요. 그렇게 해드리면 되죠. 추경호 원내대표 말이 너무 웃깁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말이야 막걸리야. 진짜 뭐라고 했냐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봐요. 뭐라고 했냐. 법사위는 저희 당이, 운영위는 여당이, 과방위는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 이게 저희의 요구입니다. 방구네요. 장난합니까? 방구네요. 와. 장난해? 그 추경 좋아하는 이름 추경호인데 추경 절대 안 하는 추경 프로가 되더니 그러니까 이제 말장난까지 하네. 추경호는 사실은 대한민국 예산을 말아먹은 자, 네. 예. 기재부 장관으로 그런 자를 또 원내대표로 꼽아요. 사실상 꼽았지. 네, 꼽았죠. 꼽아가지고 지금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원질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회 개원부터 반대한다. 딱 침대 축구 하려고 했는데 네. 우원식 의장이 안 돼. 자 의장부터 뽑자 이런 느낌으로 네. 지금 쭉 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월요일 날 우리는 일단은 효능감 빠르게 느끼실 수 있어요. 네. 11개 정도 일단 뽑아놓고 나머지도 받기 싫으면 다 우리가 할게. 그래.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소수의 의견도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이런 게 충돌나고 해결이 안 될 때는 당연히 다수결 원칙으로 가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0.73%로 아깝게 우리가 정권을 못 잡았잖아요. 그 0.73 아주 깻잎같이. 그런데 그거 어쨌든 국민의 의견이 다수가 그 2번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정권을 넘겨줬고 지금 본인 맘대로 다 하잖아요. 심지어 입법과까지 무시하면서. 모든 걸 다 장악해서 예. 그렇죠. 그러면 네. 당연히 이제 총선의 민심이 다수결이 민주당과 야당을 지지했으면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논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국민의힘이 총선 때 얻은 득표율이 45%다. 네. 45% 국민을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윤석열이는 시발.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예, 0.73이었는데 24만 표 예. 깻잎 한 장 차이. 그러면 윤석열이가 딱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건 저를 찍지 않은 분들의 뜻과도 같이 해서
그 진짜로 국민들과 협치하겠다 시작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뽑았던 50% 가까운 국민들은 싹 무시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오퍼야. 맞습니다. 네. 거기다 지금은 70%까지 달하는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윤석열 제발 정신 차려라. 지지율이 이제 갤럽 조사 21%, 모닝 컨설트 뭐 19%, 20%. 그 나머지 80% 본인을 지정하는 민심도 개무시하면서 자기들이 45% 얻었으니까 그걸 지분을 요구하는 게 너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하고 추경호하고 국민의힘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얘네들 방식은 지금 저러고 어그로 끄는 거는 일종의 언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작은 숫자의 의석을 여론으로 뒤집어 보겠다는 건데 여론은 사실 60~70%가 민주당한테 윤석열 저것 좀 어떻게 막어 심하게 표현하면요 탄핵 얹어도 역풍 없는 상태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언플을 하면 더 욕을 처먹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면 총선 민의를 그대로 받아서 우리는 민주당이 나눠주는 대로 한 뭐 상임위원회 한 6~7개 정도 할게. 이걸로 끝나면 그나마 역풍이 덜해. 네. 안 들어가겠다고 땡깡 피우고 생떼 쓰고 이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뭐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게 땡깡 피운다고 됩니까? 법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법 좋아하니까. 네. 내가 봤을 때 박찬대 의원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여론 지형이 좋은 상태에서 원내대표를 한 적이 없어. 맞습니다. 그동안 찬대부터 챙겨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따뜻한 데 오신 거죠. 이름이 찬대잖아요. 닮아가. 찬대 따뜻한 데 꽉 찬대. 자기 이름 갖고 얼마나 발장난을 많이 그러니까 하는지. 그분 알찬대, 꽉찬대, 박찬대, 기똥찬대. 저희 안진걸 TV도 출연해서 온갖 저기 언어의 향연을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사람 귀엽죠. 네, 너무 교회 오빠. 너무 착하시죠. 더민주혁 신의 행사 끝나고 디프리 또 오셔가지고 임세훈 소장님하고 아주 그냥 개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근데 그렇게 싱글벙글 웃는 사람이 무서워요. 맞아요. 그럼요. 웃으면서 이렇게 네. 야, 추경호 대표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담궈버려. 아니 그래서 우은식 의장님도 마찬가지. 우은식 의장님도 이제 추미애 의원님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아쉽고 비판하고 지적도 저희들도 많이 했는데 한번 전화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웃으면서 친절한 척 국민의 의원들 만나가지고 한 10명 잘 소통해서 포섭해서 이른바 그렇게 해내기를 지금 간절하게 제가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나 국민의 심리가 보여요. 방법이 없어요. 여론으로 뒤집어 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편들고 있지 않아. 네. 니들은 더 맞아야 돼.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개방상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나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봐요. 그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25만 원 지원금 같은 거 쏠게. 네. 그리고 북한과도 사이좋게 그렇죠. 지낼게. 요 방향성 몇 개만 딱 잡았으면 지금 민주당이 소위 독주하려고 하면 여론이 야 민주당 그러지 마. 그래도 45% 있잖아라고 손을 들어줄 텐데 그 짓거리가 싫어서 심판을 했는데 그 짓거리로 어그로 끌고 있잖아요. 네. 그 심지어 이제 그 연금 개혁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연금 개혁이 이루어진 정권은 굉장한 찬사를 받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고 늘 야당이 반대를 합니다.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번이 기회였어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거의 다 양보했습니다. 이번에 빨리 모수라도 얼른 처리하자. 근데 사실 저쪽에서 구조개혁 얘기하자면 모수 처리가 제일 컨플릭트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마저 안 해서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이 여당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니들이 집권당이고 여당이 뭐 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지 어떻게 민주당이 여당처럼 보이냐라는 그런 국민적인 시선도 있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윤석열의 깊은 뜻이 있다고 봐. 그때 교수님들끼리 서로 이제 영수회담 성사시키려고 했던 것 중에 이재명 대표가 좀 불편할 만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금 개혁은 내가 금방 내려갈 테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오 이런 뜻이 아닐까요? 뭐 그럼 감사한데 그런 또 깊은 뜻이 그런 배려가 있는지 몰랐네요. 네. 3년이 너무 긴 게 아니라 지금 3개월도 너무 길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얼른 내려오면 좋겠는데. 자, 근데 그러면 마음껏 술 드시고 다니지. 질문지 없는가 하나 물어볼게요. 네. 윤석열 탄핵 된다 안 된다? 된다. 아, 당연히 탄핵 되죠. 네.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그러면 얼마나 걸릴 것이냐? 대략 느낌적으로. 저는 내년 초. 내년 초? 네. 그럼 뭐 1년도 안 남은 거네. 그렇죠.
그것도 길게 잡은 겁니다. 안 소장은 더 길게 잡으면 악플 먹어요. 아니요. 저는 항상 저 중도 온건 노선이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쯤에 더 민심이 폭발하고 왜냐면 그때 특검법들이 이제 다 통과될 거거든요. 또 거부권 행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가을. 그래서 연말 연초에 대격돌의 시기가 온다. 그럼 박근혜 때랑 똑같은 거네. 날씨 추워지고. 그때도 그랬죠. 네. 근데 내년까지는 못 기다린다. 올해 안에 저는 민심이 대폭발할 거다. 그러니까 한 100만 점 모여야 날씨가 추워도 안 춥습니다. 맞습니다. 사람 기온 때문에. 그리고 대신 이제 애청자들께서도 그런 지적도 했는데 다 같이 모이는 촛불을 준비해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칠당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민단체가 2016년처럼 모여야 됩니다. 네. 아직은 다 뿔뿔이 터져서 하고 있거든요. 다 모자는 제안을 저는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걸이 이제 매개체가 될 거예요. 안진걸만 잡아놓으면 윤석열 탄핵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감옥감으로써 탄핵에 불길이 좀 솟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어저께 윤석열은 1년 안에 탄핵 될 것 같다. 분위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제발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말한 의도는 뭐냐면 사람들이 지쳐가. 그러니까 2년 동안 날마다 뺨 한 대씩 맞은 거야 윤석열한테. 더 이상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냐.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탄핵도요. 매주 100만씩 모여도 기미가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지쳤던 기억들 하시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지는 빵 터졌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물이 99도까지는 안 끓다가 1도만 올라가면 끓는 것처럼 저는 지금 그 상태라고 봅니다. 국민들도. 그러니까 제가 1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악플 달아요. 근데 이게 있어. 국회에서는 법과 절차라는 게 있어. 명분도 그럼요. 있어. 최소 몇 달은 걸리죠. 그러니까 그러면 대충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한 1년쯤 그것도 맥시멈 걸리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네, 뭔가요? 제가 양력 생일인 6월 1일까지는 완수하자. 내년 6월 1일까지. 아유 너무 길어요. 내년 제 생일 전까지는 완수하시죠. 제가 3월생인데. 3월달.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3월 아마 꽃샘 추위 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 최상병 특검으로 탄핵 사유가 거의 많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근데도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을 또 거부권 행사할 때 그 즈음 그때 그게 민심이 폭발해서 거리에 100만, 200만 항쟁이 들어갈 수 높아지고 동시에 범야권은 이렇게 거부권 이제 16번, 17번 그것도 다 지와 관련된 사건, 최상병 사건, 김건희 특검법 거기다 석유 사기 사건도 좀 밝혀지고 그러면 국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탄핵안 발의가 돼서 올해 안에 처리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설령 올해 안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희망 고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올해 안에 끝장낸다. 뭐 하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저도 조심스러운데. 그게 시작점 변이지 아니요? 우리 김영민 목사님도 2022년 말까지 탄핵 끌어내린다고 그랬잖아. 저도 그분들하고 좌우 중도합작 집회하면서 열심히 다녔는데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믿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그렇죠. 그렇게 쉽게 된 건 아니니까요. 뭐 어쨌든 그런 뭐 동력은 또 생겼으니까 또 그런 공감대도 많이 있고. 연말 연초는 상당히 합리적인데요. 두 분이 말한 3월 6월까지 포함하여 그러니까. 이 즈음에. 근데 만약 민주당이 그런 국면이 조성됐는데도 머뭇거린다. 그러면 큰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1야당 민주당이 정말 지금은 야권의 마더니일 뿐만 아니라 옛날에 제야 시민단체 셌잖아요. 지금 그게 약화되어 있거든요. 2016년에 그게 결정적으로 정세가 또 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면 전국의 모든 시민단체 범진보 개혁 세력의 마더니라는 생각으로 좀 더 과감하게 투쟁할 때는 해야 된다. 이 생각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무리하자면요. 정치는 명분의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명분 없이 덤비면 결국 역풍을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상민 탄핵이 행안부 장관 탄핵이 기각됐던 이유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각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각이 돼도 역풍이 1도 안 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럼 사람들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근데 그 정치권의 윤석열 탄핵의 명분은 결국 국민이 만들어주는 거죠. 야 봐라. 매주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지 않냐. 그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명분의 예술이라는 거니까. 네. 자 내일 집회도 많이 나와주시고요. 오랜만에 저도 이제 한번 올라갑니다 또 무대에. 네. 내일은 촛불 집회가 5시고 이채양명주 시민연대 집회도 또 관저 앞에서 4시에 있고 그리고 민주당은 전북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3차
전국 순회로 최변 고향. 예, 맞습니다. 최변 고향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민주당은 전국 순회로 또 촛불 집회는 서울 시내에서 5시에 이창명 명주 시민은 또 알겠습니다. 별도로 집회를 하면서 힘을 더 길러가야죠. 예, 자 짧게 민생 이야기 이제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인데 민생경제연구소 이것들은 경제 이야기는 잘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많이 합니다. 지금 이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게 한국의 성장률이 1%인데 와 박수치고 있고 그렇게만 보면 올라가는 줄 알지만 네. 성장률만 보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 네. 사실상 마이너스. 맞습니다. 한국만 그래. 그런데 하나 더 있어. 그 고물가가 치솟는데 진정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대국민 사기예요. 뭐냐면 물가는 전체 물가로 생각해 보면 진정된 것 같지. 네. 근데 실제로 계속 사 먹어야 되는 식품, 채소, 과일 이런 거는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요걸 뭉뚱그려가지고 네, 네. 야 물가 진정됐어라고 국민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나 아파트 같은 거 우리가 매일 살 수 있는 물품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집값이 하락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 물가 상승을 좀 상쇄하거나 큰 덩어리들이 그렇게 상쇄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체감하는 슈퍼마켓 간 물가는 이렇게 높은데 물가 상승률은 생각보다 더 적게 발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뭐 식료품 물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실 거의 전 세계 최고로 많이 올랐어요. 뭐 거의 20% 가까이 올라간 것도 있고 뭐 감자 이런 거는 뭐 4배 가량 올라갔다고도 합니다. 네. 뭐 사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국 서민들이 다가오는 것은 이런 비싼 뭐 서비스 요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 다가오는 건 진짜 현실 물가잖아요. 뭐 식료품이라던가 뭐 가깝게 뭐 어디 미용실을 간다던가 뭐 목욕탕을 간다던가 이런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높죠. 그리고 그런 체감하는 물가는 이른바 그 부유층보다는 오히려 이런 서민 계층이 훨씬 더 많이 다가오고 그게 더 타격이 더 많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그 임금 상승률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내 소득은 마이너스고 물가 오르면서 또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수 자체가 또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더 서민의 삶은 어렵죠. 자영업자도 어렵고. 맞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심각한 통계가 적자 가구 통계입니다. 제일 이게 쉽잖아요. 우리가 가정 살림하면 소득이 올 500이라고 발표됐거든요. 얼마 전에 평균. 그 깜짝 놀래 많은 사람 제 주변에서도 야 대한민국 올 평균 소득 500만 원이나 된대.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게 평균의 함정이죠. 상위 20%가 1,100만 원을 벌어요. 하위 20%는 110만 원을 법니다. 딱 그 절반이 500만 원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자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평균으로 하니까 올 소득이 500만 원쯤 비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가처분 소득은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가처분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거하고 적자 가구인데 우리 국민들 중에서 27%가 적자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30%가 적자예요. 그 좋은 집. 네, 세 집 중에 한두 집, 한 서너 집, 한 집은 다 적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은 소비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비 지출도 7년 만에 최고로 줄어들었어요. 네. 당연히 적자인데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내수가 계속해서 시장이 위축되기 완전히 시작하고 위축되죠.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계속 힘들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시작되면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저성장 국면이고 이게 지금 물가 상승과 어쨌든 저성장이 합쳐진 모양새잖아요. 경기에서. 그럼 이럴 때는 사실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경제 정책 방향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게나 기업도 돈줄이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가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아있는 것, 정부, 그러니까 기업,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가 가게, 기업, 정부라고 치면 가게, 그다음에 기업 다 어려워요. 그러면은 나머지 정부, 물론 정부도 예를 들어 빚이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적자 재정을 통해서 유효수요를 높여줘야 그런 창출한 돈이 결국 또 세금으로 들어가서 그럼 또 경제가 돌고 국민 경제 살아나고 맞아요.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하고 무슨 적자 재정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들은 뭐 건전 재정하겠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통해서 기업의 대기업, 특히나 대기업, 중소기업도 아니고요. 대기업의 세수는 깎아주면서 본인들은 적자 재정 하겠다고 하는데 세금은 안 거쳐서 또 세수는 부족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상황. 집 한 칸 없는 찢어지게 가는 사람이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그래프에 박수를 칩니다. 국가 부채가 줄긴 줄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안 쓰니까. 대신에 제대로 줄이려고 그러면 부자들한테 받아서 더 줄여야지. 맞죠.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그렇죠.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쓸 때 돈을 안 쓰고 하면서 추경 같은 걸 아예 안 하니까 국가 부채가 일부 줄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어려운 국민이 나한테 떨어지는 건 없어. 네. 근데 박수치고 있어.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1인당 국민소득 35,000달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요. 대략 4인 가족 1인당이니까 네, 네. 4인 가족이 1년에 2억 벌어야 정상이에요. 맞습니다. 1년에 2억 벌어야 정상이에요. 네. 근데 2억 번다고 체감하는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있어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자본주의 극으로 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양극화가 아주 끝장나 있는 상태. 맞습니다. 완전한 양극화입니다. 네. 아까 그래서 그 제가 국민 전체 적자가 27% 했잖아요. 가구 중에 이 중에 근데 하위소득 20%는 적자 가구가 6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서민들 이제 빈민 서민층은 10명 중에 6명이 적자라는 거예요. 가구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다 빚을 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신용카드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용카드 돌려먹기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연체를 하는 거죠. 근데 GDP 대비 국가부채는 50% 선이 아직도요. 건전합니다. 근데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가 넘으니까 국가가 돈을 안 쓴 바람에 국민들 빚만 엄청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천만 가구가 평균 9,800만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빚이 한 1억쯤 있어요. 우리 임 소장님 댁도 있고 저도 있고 주변에 보면 빚이 다 있어요, 실제로. 아까 그 저 5대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있잖아요. 네. 돈이 없으니 일단 빌려서는 쓰는데 어떻게든 그렇죠. 그게 나중에 연체율이 또 높아지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계속 악순환되면 이거 고리를 뭔가 끊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은행의 가계대출 증감액 저기는 뭐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을 것이고 뭐 신용대출도 있을 건데 저기서 돈 빌리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양호한 사람들입니다. 시중은행 돈 빌릴 수 있는 사람 이른바 그러니까 신용이 어느 정도 있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인데 더 심각한 것은 제2금융권 혹은 더 나아가서 금융권도 할 수 없는 그 사채 시장이나 혹은 뭐 보험 깨가지고 보험 대출 받는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사실 더 문제거든요. 근데 이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이자가 높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신용도 면에서는 훨씬 떨어지니까 이자가 높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부실 기업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안 나왔는데 지금 PF 관련된 것이 부동산 침체되는 바람에 여기저기 터질 게 많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좀 눌러놓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PF 같은 건 저축은행이 많이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부실이 만약에 나다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돼서 도미노처럼 사사사삭 무너지다 보면 저축은행 무너지다 보면 이제 또 서민들이 같이 연결된 사람들이 같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시한폭탄이다. 그 정부가 지금 뭐 건전재정 하기엔 너무 한가한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축은행은 연체율이 7%를 넘어버렸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다른 은행은 아직 그 제1금융권은 연체율이 1%도 안 돼요. 올라가고는 있어요. 절반 2배 이상 상승하긴 해서 문제지만 그 연체율이 1%가 안 된다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연체율이 훨씬 높고 더 질이 안 좋은 게 저축은행 연체율이 7%나 된다.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 200만 가까이가 다중채무자 3개 이상 금융에 돈을 빌렸고 우리 국민들 중에 450만 명이 3개 이상의 금융에 돈을 빌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분들은 무너지기 1번 직전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살로 가거나 야반도주로 가거나 노숙으로 가거나 범죄로 가는 거 잘못하면 그런 말 하지 아니면 마요. 가정붕괴로 하니까 아니 그건 통계상으로 입증이 됐으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민생회복지원금이고 이자 탕감 같은 거잖아요. 조 바이든도 지금 학자금 대출을 계속 탕감해 주잖아요. 아예 없애버린다니까. 이자를 깎아준 정도면 온금도 안 받아버려. 온금을. 학자금 같은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는데 윤석열은 오로지 건의주의. 김건희 피호한 거에 이 정권의 노선은 건의주의잖아요. 오늘 건진 단어 건의주의. 윤석열 권위주의에다가 천공주의에다가 건의주의. 알겠습니다. 야 민생 웃음연구소인데 오늘 딱 하면서 건의주의. 오늘 거의 안 웃었어요. 앞에 심각해서. 이화영 부장 심각해서. 지금도 속이 상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앞에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고. 자 이경수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서태시애미님 윤석유 씨 슬슬 해외여행 나가시려나 봐요. 김디올과 함께 화가 난다 하셨고요. 자 윤석열이 지금 또 무슨 광물의 교환데요. 네. 해외 나간대. 아니 이명박 했던 짓을 똑같이 합니까 어떻게? 이명박한테 코치 받은 것 같아. 야 이럴 때는 그 자원외교를 해야 된다. 석유빵 치고 자원외교해라. 자 알겠습니다. 오늘 민생 웃음연구소. 웃기질 않았어. 아니 왜 이유가 있어.
웃기지 않았으면 다음 주에 연구를 해와. 그 다음 주에. 예. 그게 연구소잖아요. 연구소. 네. 맞습니다. 여튼 고생하셨고요. 임생 네. 선생님이 김건희 성대모사를 해야 웃음이 아이, 그만 터지는데 이제 너무 많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식상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아니 가끔. 아직도 안 식상해요. 아니, 아직도 안 식상해요. 아직도 빵빵 터져요. 임세은은 김건희가 아니고 최은순이라니까요.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네. 네. 자, 선수 교체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